594페이지. 594페이지 비자발적 실업과 임금 경직성 모형 이렇게 되는데 세케인 작파 겁니다. 세케인 작파. 거기 좀 잠깐 읽어보면 우리는 앞에서 세고전학파 임금 신축성 모형 밑줄 이 기간 모형에서 노동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노동시장 균형을 정의했다. 자세히 봤죠? 거기 고전학파 모형이다 밑줄. 이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실질 임금이 밑줄 긋시다. 노동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파악하고 신축적으로 조정되기만 하면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할 수 없고 완전 고용은 달성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59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명목임금 하방경직성 누구의 주장인가요? 케인즈의 주장인데 그 케인즈는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을 가정하고 비자발적 실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론을 전개한 바 있고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금 수준으로 노동자가 노동력을 공급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임금이 경직적이라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밑줄 명목임금 경직성의 미시적 근거를 설명하는 테일러의 중첩임금 계약 모형을 소개하자. 테일러 중첩임금 계약 모형. 테일러는 당연히 새 케인 작파입니다. 노동시장의 두 번째 단락에 노동시장에 임금 체결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동시임금 계약 방식 밑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 내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시점에 임금 계약을 체결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 계약 기간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두 번째 중첩임금 계약. 이 중첩임금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기업은 7월 1일부터 그 다음 6월 30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중첩되는 구간이 있다는 얘기죠. 일부만 중첩되고 일부는 중첩되지 않고. 그래서 그 중첩임금 계약은 개별 기업들의 임금 계약 시점이 상이하다 밑줄. 그래서 기업 간의 임금 계약의 유효기간이 서로 겹치는데 중요한 것은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임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 뒤에 넘어가 보세요. 그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 표 왼쪽에 동시임금 계약 동그라미하고 이 동시임금 계약은 그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임금 계약 기간입니다. 그런데 임금 계약을 맺었어. 근데 4월 1일 날 거기 총수요 충격이 발생해서 물가가 상승하네? 그러면 계약 기간 동안에 임금이 안 변하면 그대로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그 물가 상승분을 그 다음 해에 1월 1일 날 또 계약할 때 반영할 거 아니에요. 모든 기업들이 다 반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임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W1으로. 그런데 그 두 번째 중첩임금 계약 모형에서는 어떤 기업은 거기 1월 1일부터 그 다음 1월 1일까지 또 어떤 기업은 7월 1일부터 그 다음 6월 30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거기 보세요. 4월 1일 날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어. 그러면 어떤 기업들은 그 다음에 1월 1일이 돼야 뭐 하겠어요? 이 총수요 충격, 물가 상승 충격을 명목임금에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컨대 10% 물가 상승이 10% 임금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10% 전부 다 반영하냐 이거예요. 반영 안 한다 이거지. 왜? 다른 기업들은 그 다음에 6월 30일이 지나고 7월 1일이 돼야 임금을 반영할 거니까 나 혼자 임금을 크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사라지잖아. 결국 임금 높아진다는 것은 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조금씩 임금을 올린다는 거지. 대폭 올리지 않고. 그래서 임금이 조정이 되기는 조정되는데 어떻게 조정돼요? 앞에처럼 신축적으로 크게 조정되는 게 아니라 스티키하게 경직적으로 서서히 뭐 이렇게 조정된다 이것이.
언제? 중첩 임금 계약 모형에서. 근데 현실은 어떤다고요? 계약 기간이 다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테일러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신속하게 빠른 속도로 총 수요를 반영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주장이에요. 이해되세요? 요거는 그 밑에 명목임금 경직성에 그 그래프 밑에 있는 정도를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제일 끝에 줄에 임금 계약 시 상호 의존성 때문에 다른 기업은 안 올리는데 나 혼자 올리면 뭐 이런 눈치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눈치 보는 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시경제학에서는 과점 시장이 있잖아요. 과점 시장이. 과점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기업들 간에 상호 의존하여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가격을 어디서 정하는지 눈치 보고 상대방의 산출량을 어디서 정하는지 눈치 보고 이런 게 과점 시장이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중첩임금 모양에서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거기 597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에 그 점진적으로 그 단어가 중요하죠? 슬러기시 혹은 스티키. 이상의 중첩임금 모형은 거기 밑줄 그세요. 노동시장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명목임금이 경직성일 수 있음을 논증한다. 이 모형의 핵심은 경제주체들이 명목임금이 절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밑줄 다른 기업이 어떻게 정하냐 상대적인 차이에도 중요시 여긴다. 따라서 개별 경제주체들은 명목임금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상호 의존성 때문에 명목임금이 경직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첩임금 계약 모형은 요 내용을 정리해서 목차 한 개로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해요. 이거 자체로 출제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효율임금 모형은 자체로도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 경직성 모형이라는 거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시고 실질임금 경직성 모형 아닙니다. 명목임금 경직성 모형. 자, 그 다음에 한편 거기 나와 있는 것도 또 별표를 하는데 명목임금 경직성 밑줄 긋고 이걸 가정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따르면 총수요가 증가해서 경기가 호황일 때 물가는 어때요? 상승하죠. 그러면 실질임금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경기가 불황이면 어때요? 물가가 하락하죠. 실질임금 어때요? 상승하죠. 그래서 결국은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다면 실질임금은 경기 역행적이다 밑줄.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시계열 재료에 따르면 실질임금은 어떻다? 호불항을 막론하고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호황기에는 약간 상승한다 밑줄. 호황기에 약간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의 순응 변수라는 거예요. 경기 순응 변수다. 경기 순응 혹은 순행 이렇게 부릅니다. 뭐가? 실질임금이. 그러니까 실질임금이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 명목임금 경직성 모형은 그거를 제대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기 변동 모형으로서 명목임금 경직성 모형이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경기 변동 모형으로서 이 모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 그래서 안 나와. 거기에 평면을 하나 그래서 놓고 PY 평면이에요. 거기에 총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총 공곡선 이렇게 생겼어.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이야. WL 평면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에 임금 고정돼 있어. 명목임금이. 노동 수요곡선 이렇게 생겼어. P 곱하기 MPL. 레이버 서플라이야. 이 총 수요가 증가해. 그러면 AD가 우측 갈 것이고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상승해. 요게 1번이고 요건 2번이에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해. 그럼 물가 상승하면 노동 수요곡선이 이렇게 P1 MPL로 P0가 P1 MPL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노동 수요곡선이 요거 3번이야. 명목 임금은 고정돼 있어. 그런데 물가는 이렇게 상승해. 결과적으로 실질 임금은 하락한다. 응? 여기 고용 규모가 증가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에 따라서 명목 임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실질 임금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얘가 산출이 Y0에서 Y1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GDP가 모든 경기 변동의 지표들, 집계 변수들, 이거를 설명하는 GDP가 기준 순환 변수입니다. 기준 순환 변수야. 그런데 GDP가 올라가는 경기 호황 국면에 실질 임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GDP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얘는 실질 임금이 경기 역행성을 예측하고 있는 건데 모형이 경기 역행성을 예측하고 있는 건데 실증 데이터는 방금 읽었던 대로 한국과 미국의 실증 분석의 자료는 어떻다는 거예요? 경기 순응 변수라는 것입니다. 순행성을 설명을 해, 실증 자료는. 그런데 이 모형 자체가 그걸 설명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자, 실질임금 경직성 모형, 거기다 별표하고 효율임금 모형입니다. 효율성, 임금, 가설, 내부자, 외부자 모형, 이 두 가지는 뭐라고? 실질임금 경직성 모형인데, 일단 거기 밑줄 긋읍시다.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경기 불황기, 아직 못 적었어요? 10초. 적으세요. 경기 불황기에는 실질임금이 하락한다. 밑줄. 비자발적 실업이 해소돼야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질임금이 경직적이어서 비자발적 실업이 계속 남아있다. 그렇다면 왜 기업은 실질임금을 낮추지 못하는 걸까? 왜 또는 안 낮추는 걸까?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효율임금 모형이라는 건데, 그 뒤에 넘어가 보세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설명들이 밑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대표적인 것은 기업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실질임금을 제공한다는 설명 밑줄 긋고, 그게 뒤에 나오는 효율성 임금 가설입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의 독점적 협상력, 이것 때문에 실질임금이 안 낮아진다. 이게 내부자, 외부자 모형이다. 그래서 효율성 임금 가설은 그 가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정이 뭐예요? 실질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 또는 근로의욕을 좌우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아까 몇 번까지 갔나요? 몇 번 갔어? 앞 시간에. 필기조교 몇 번까지 갔어? 4번? 5번? 아니, 반가로 말고. 4번 갔어요? 그럼 5번. 새 케인작파의 효율임금 모형.
효율성 임금 모형. 이 효율성 임금 모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의의, 그리고 효율 임금 모형의 의의, 그리고 가정. 효율 임금 모형은 누구의 입장에서 효율 임금이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 임금입니다. 근로자 입장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임금 수준이에요. 문제는 정보가 대칭적인 노동시장에서, 대칭이란 건 뭐죠? 근로자와 기업이 정보 집합이 크기가 똑같아. 응? 이 정보 대칭의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뭘 잘 알아요? 근로자의 생산성을 잘 알아. 근로자의 노력 수준을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뭐만 찾으면 돼요? 이윤을 극대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노동만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 이윤 극대화는 노동 고용량만 정하면 됐었어. 선택 변수가. 그런데 비대칭 정보예요. 비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에서는 누가 정보가 부족한 자인가요? 기업이.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는지, 또 기업이 새로 이제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얘가 생산성이 높은 애인지 낮은 애인지 잘 몰라. 그래서 이 비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은 물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뭐 찾아야 돼요? 노동 고용 규모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실질 임금을 어느 수준에 주냐에 따라서 이 실질 임금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적당히 놀기도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선택 변수가 된다. 언제? 이 비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에서. 그런데 케인즈는 아주 현실적인 이런 시장을 상정한다 이것입니다. 노동시장이 대칭 정보가 아니라 비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이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기업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이 두 가지 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비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시장 청산 실질 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청산 실질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 임금을 제공하는데요. 시장 청산 실질 임금보다 예컨대 시장 청산 실질 임금을 나중에 W0라 그러는데요. 이 W0보다 그 높은 임금, 그게 자신의 이윤 극대화의 임금이고 그걸 efficiency wage, 효율성 임금이라고 말한다. 누구의 입장에서요?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W*라는 이 효율 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냐? 효율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냐? 자, 이렇게 보세요. maximize 파인데요. 이 파이는 TR에서 TC를 뺀 거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실질 이윤이라고 그런다면 원래 TR은 뭔데요? P 곱하기 Q인데, 그리고 이 TC는 우리가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노동비용은 대문자 W 그리고 L 곱이죠. 그런데 뭘로 나눠버리면, P로 나눠버리면 P 곱하기 Q에서 뭐 Q만 남고 산출량만 남고, 그리고 WL에서 대문자 W가 아니라 소문자 W인 이 노동 비용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산출량 Y 얘만 남고요. 여기가 노동 비용 WL 이렇게만 남는다. 노동 시장이니까. 요거를 뭐 하는 극대화하는 뭐 찾아요? 뭐 찾는다고?
임금도 찾아야 돼. 노동 고용량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선택 변수입니다. 선택 변수가 두 가지야. 자, 그런데 요 산출량 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실질 산출량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씁니다. 펑션 함수값이에요.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물건이 만들어질 텐데 그 노동이 요 효율성에 영향을 받고요. 워크 에포트, 근로 의욕 혹은 근로 효율성에 영향을 받고 이 얘가 열심히 일할지 아닐지를 실질 임금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임금 많이 주면 얘가 열심히 일하고 적게 주면 놀아버리고 그리고 그런 효율성이 포함된 요 효율 노동이 생산함수의 중요한 생산 요소고 물론 자본이 있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노동시장이니까 얘가 핵심입니다. 미분하면 임금하고 노동하고 전혀 얘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 제로로 가버리니까 넣든 안 넣든 상관이 없습니다. 미분해버리면 다 제로로 가버려요. K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써봐요. 이거 이제 예비순환은 안 하겠지만 일순환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 F, 요 생산함수 그대로 써요. 이 L의 함수다. F, E, L, 그리고 K바. 이렇게. 마이너스 WL. 그리고 자본도 있기 때문에 뭐 RK 집어넣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미분해보는 제로로 가버려요. 자, 1개 미분 조건, first order condition 1개 미분 조건은 각각 하나는 뭘로? 목적함수 파이를 뭘로 미분해? W로. 하나는 L로. 그래서 DL분의 D파이. 물론 편미분 라운드 이렇게 써도 되고요. DL분의 D파이. 자, 하나씩 좀 해보면 요거를 뭘로 미분해야 돼? L로 미분해. DL분의 DF예요. 그리고 요거 노동으로 미분하면 W만 남고요. equal 제로입니다. 물론 상수의 미분값은 제로고 W가 안 들어있잖아. L이 안 들어있잖아. 두 번째는요. DL분의 DL이 아니라 DW분의 D파이는 DW분의 D파이 equal 자, F를 뭘로 미분하고 W로 미분하고 여기는 요 W로 미분하면 L만 남겠습니다. equal 0. 이렇게 두 개씩이 나오겠죠? 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F라는 함수값이요. 요 F라는 산출량을 의미하는 이 F라는 함수값이 뭐의 함수냐면요. 그냥 노동의 함수가 아니라 효율 노동의 함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으로 미분하면 안 되고 이게 효율 노동으로 미분해야 한번 미분하는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인 룰, 합성함수 미분 한번 출익을 이렇게 써주자. 이걸 EL로 미분한 것처럼 F를 해주고요. 분모에 뭘 넣어줬으니까 EL을 넣어줬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은 걸 넣어줘. 이렇게. 그러면 소거가 될 거 아니야. 요렇게. 그러면서 여기다가 원래 레이버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W 이퀄 제로. 요게 이제 F가 EL이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F'이라는 것이. 생산함수를 한번 미분한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 노동으로 미분한데요. 이 노동과 이 근로효율과는 관계가 있나요? 노동과 근로효율은 관계 있어요? 관계가 전혀 없지. 얘는 뭐의 함수야? 실질임금의 함수지 뭐 노동과 뭔 상관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상수값이니까 앞으로 튀어나와. 그래서 여기가 E, F 프라임 마이너스 W 이퀄 제로가 되고 결과적으로 F 프라임은 2분의 W라는 하나의 식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요것도 F는 W의 함수가 아니라 EL의 함수야. 그래서 DF, DEL 이렇게 EL로 미분을 해주고요. 분모를 EL로 집어넣었으니까 분자도 EL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W를 넣으면 이렇게 소구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임금이 요 효율성 노동자들의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효율성 노동자들의 미세한 변화가 산출량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두 단계로 이렇게 체인룰 연속적으로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L은 제로가 되고 이게 또 뭐예요? F 프라임이죠. 생산함수를 한번 미분한 갑시다. 요거 뭐죠? dw분의 del인데 자, 요 2는 뭐의 함수라고요? 실질임금의 함수기 때문에 요건 변수값입니다. 그런데 L이 뭐야? L은 임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요렇게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여기 F 프라임 dw분의 de 곱하기 L 우변으로 L이 넘어가면 요 L과 L이 소구가 되면서요. 뭐만 남아요? 결과적으로 F 프라임은 여기 D2분의 DW가 남죠. 요게 지금 두 가지가 같은 F 프라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F 프라임은 2분의 W고요. 또 D2분의 DWG. 이렇게. 요걸 약간 변형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요거 대각선으로 요거와 요거 위치를 바꿔. 그러면 2분의 DE는 여기가 W분의 DW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전체로 좌우변을 나눠버려요. 전체로 좌우변을 나눠버려. 그러면 얘는 분자로 올라갈 것이고 2분의 D 요거는 W분의 DW 이렇게 해서 요렇게 전체로 요걸로 나눠버렸으니까 얘는 1이죠. 요걸 솔로우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솔로우 조건. 솔로우 컨디션. 이 솔로우 컨디션이 충족된 상태에서 뭐가 달성된다는 거예요? 실질 이윤이 가장 극대화되는 실질 임금과 고용량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우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뭐가 정해진다고? 요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고용량 실질 임금이 정해진다고. 그때의 임금 수준을 효율성 임금이라고 부른다. 그때의 임금 수준을. 그러니까 효율성 임금이 주먹국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정확한 미시적 기초하에서 정해진다 이것입니다. 요거 그럼 무슨 의미냐 이게 솔로우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 임금이 1% 미세하게 증가했을 때 근로 효율이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 미세한 퍼센트지만큼 변해야 1이지. 분모가 변한 만큼 분자가 변해야 이게 1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 임금이 1% 변했을 때 근로 효율도 똑같이 1% 변하는 상태인데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요 근로 효율이고 이건 실질 임금이니까 실질 임금의 근로 효율 탄력도예요. 근로 효율의 실질 임금 탄력도야. 실질 임금의 근로 효율 실질 임금의 근로 효율 탄력성.
실질임금이 1% 변했을 때 근로효율도 1% 변해야 된다. 이게 실질임금의 근로효율 탄력성이 1일 때 효율성 임금이 결정이 된다. 요게 어떤 의미인지는 분모 분자를 우리가 좀 뒤집어서 몇 가지 지금 변형을 취해 봤는데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 효율성 임금 결정의 그래프예요. 여기가 근로효율인데요. 뭐 영향을 받아? 실질임금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가 실질임금이에요. W. 우리 이런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요. 근로효율 곡선은 처음에 낮은 상태에서 임금을 높여준다 그러면 처음에 지금 임금이 제로잖아, 얘가. 내가 전혀 임금이 없어. 아무것도 지금 돈을 못 버는 실직자야. 그런데 갑자기 고용돼서 임금 준다 그러네. 열심히 일하죠. 임금이 생기면 열심히 일을 해. 처음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근로효율이 올라가.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임금 더 준다 그래도 노는 게 낫지. 그래서 요 근로의욕 곡선이라는 게 근로의욕 곡선, 근로효율 곡선 이렇게 적으세요. 근로의욕, 근로효율 곡선. 얘가 처음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근로효율이 올라가지만 이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지만 곡선의 곡률이 달라지는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변곡점.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체감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는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임금을 받게 되면 더 임금 준다 그래봐야 별로 열심히 일 안 해. 이게 근로의욕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한 점, 변곡점 우측입니다. 우측 한 점을 찍어서요. 여기에 원점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봐. 한 점을 찍어서 변곡점 우측에 찍겠다고요. 여기서는 원점과 이 점을 연결한 원점 기울기하고 이 곡선의 접선 기울기하고 같아. 원점 기울기하고 접선 기울기가 같은 상태. 이걸 우리가 A점이라 그러면 A점에서 결정되는 임금 수준이 효율 임금 수준입니다. 효율 임금 수준이야. 이거는 요 W분의 2하고 뭐하고요? W분의 2하고 여기서는 요건 뭐죠? 임금이 미세하게 변했을 때 근로효율이 얼마나 변하냐? DW분의 D2가 같은 상태죠. 원점 기울기하고 접선 기울기하고 같은 상태야. 평균치하고 한계치하고 같은 상태라고. 여기서 여기 한번 보세요. 요 식에서 뭘 어떻게 바꾸면 저렇게 바뀌어? W분의 2가 어도 얘하고 얘만 대각선에 있는 애를 서로 위치를 바꾸면 저 식이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디서 도출했어? 여기서 도출했지. 그러니까 솔로우 컨디션 자체를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원점 기울기하고 접선 기울기가 같아진 상태라는 것이 솔로우 조건이 충족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은 표현이니까.
이게 솔로우 조건이 충족된 상태다. 솔로우 컨디션. 그때 결정되는 임금 수준이 효율 임금이다. 이걸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근로 효율이라는 것은 실질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실질 임금이 안 변하면 근로 효율 바뀌지 않는다. 이게 전통적인 효율 임금 모형이에요. 원래의 효율 임금 모형이야. 근데 나중에 이게 수정된 효율 임금 모형이라는 게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 수정된 효율 임금 모형은 여기에 실업률이라는 게 들어가요. 실업률이 경기 호불항에 따라서 이게 근로의욕 곡선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 근로의욕 곡선 우리가 지금 보는 원래의 근로의욕 곡선은 안 변해. 변하지 않는다고 이게 움직이질 않아.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수정된 효율 임금 모형 가면 이 곡선 자체가 상방하방으로 움직입니다. 일단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나중에 여러분 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결정되는 효율 임금이 미시기초를 가지고 결정되는 효율 임금이 W 실질임금 고용량 평면에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요.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이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임금 수준을 아까 뭐라 그랬냐면 W0의 시장 불균형이 다 청산되는 시장 청산 실질임금이라 그랬어요. 그 시장 청산 실질임금을 W0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결정되는 솔로우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결정되는 효율 임금 수준은 항상 얘보다 높은 수준이다. 언제? 비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에서 그렇다. 이 비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비대칭 정보 때문에 이 시장 청산 실질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주면 다시 말하면 이 W스타의 효율 임금이 아닌 이렇게 임금을 낮추면 이 말이에요. 임금을 낮추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 W스타의 임금을 받아야 나의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타입의? 요 H타입의. H타입은 어떤 의미의 H타입이에요?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라는 의미의 H타입의 근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이 직장을 이탈해버린다 이것입니다. 이 직장을 이탈해버려. 이직을 해버려. 이직을 해버려. 그러면 이직하면 이 노동자를 대신할 사람을 신규로 채용해야 되고요. 신규로 채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그냥 들어오면 예전 근로자처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 교육훈련을 시켜야 돼. 신규 채용 비용, 그 다음에 교육훈련 비용. 이런 노동 이직에 따른 비용들을 노동 이직 비용, 턴오버 코스트 이렇게 불러요. 턴오버 코스트. 노동 이직 비용.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낮은 임금 줘서 쫓아내기보다는 그래서 새로 신규 채용해서 교육훈련하고 이런 비용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냥 높은 임금을 주는 게 자신의 이윤 극대화에 부합한다 이것입니다. 뭘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떠나버리면 새로 드는 이런 신규 채용 교육훈련 비용, 노동 이직 비용을 고려할 때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얘가 이직해버리면 우리가 잘 아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역선택 현상이 나타난다. 정보가 부족한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은 정보가 부족한 자가 만나고 싶지 않은 거래 상대방들이다.
역선택 현상에 직면한다. 다시 말하면 L타임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뭐 경기가 나쁘고 뭐 이래가지고 요 H타입의 근로자들이 이 직장을 안 떠나고 남아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임금을 받고 있다. 자신의 생산성에 걸맞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한다고요? 적당히 논다고요? 적당히 논다 이것입니다. 그걸 태만이라고 해요. 태만. 영어로는 shirking 이래서 shirking 모델이 적용되는데 이 태만 얘는 역선택이 아닌 도덕적 해이 문제를 유발하는데요. 도덕적 해이 문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이 이 직장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남아있을 때 주인은 뭘 원해요? 주인은, 기업은 열심히 얘가 일을 해서 자신의 이윤이 커지기를 바래. 근로자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면 뭐가 들어? 노력 비용이 듭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면 노력 비용이 들어. 이거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야.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의 문제야. 내가 열심히 일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노력 비용을 뭐 하는 게요? 줄이는 게 누구의 입장에서요? 여기 남아있는 H타입의 근로자들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야. 그걸 무슨 전략이요? 최적 전략. H타입의 최적 전략은 W0의 임금을 받는 H타입의 최적 전략은 뭘 하는 게? 태만하는 게 다른 어떤 경우보다 우월한 최적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목적 함수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동을 한다. 도덕적 해이는 뭐라고요? 대리인이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주인의 목적 함수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노동이직 비용, 역선택의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되고 높은 임금을 줘야 되고 그 수준에서는 높은 임금 때문에 기업은 적은 노동을 고용하려고 하고 근로자는 많은 노동을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가 시장에 넘쳐나는데 남아도는데요. 남아도는 애는 W스타의 임금 수준에서 얼마든지 내가 노동을 공급할 의사가 있어. 높은 임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실직 상태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거를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는 케인즈의 주장, 새 케인즈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W스타의 임금 수준은 어떻다고요? 시장 청산 실질 임금 수준보다 높다. 왜 높냐?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의 임금 수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임금 수준에서는 시장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초과 공급,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임금 낮추면 되지 않겠냐? 안 낮춘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경직적이다. 실질 임금이 어떻다고요? 경직성을 갖는다 이것이. 다 연결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효율 임금 모형은 실질 임금이 경기 순행성이라는 거예요. 경기 중립이라는 거예요. 경기와 상관없이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경기 중립이라는 거야. 그러면 실증 자료와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실증 자료는 이 경기 순행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경기와 상관없이 안 변해져요. 그래서 나오는 게 나중에 이제 수정된 효율 임금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거기까지 지금 교과서에 남아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프가 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쭉 넘어가서요. 거기 598페이지에 나와 있는 효율성 임금 가설. 첫째, 노동 이직 모형. 둘째, 태만 방지 모형. 셋째, 역선택 모형. 이거 다 꼼꼼하게 별표하고 다 체크를 해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솔로우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이 쭉 있고요. 14.28 갔더니 그 뒤에 그냥 그래프 넘어가 봅시다. 그래프 넘어가 보세요. 14.29를 보세요. 14.29. 그 바로 위에 효율성 임금 W스타는 다음과 같은 한계 근로의욕과 한계치와 평균 근로의욕, 평균치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요 한계치, 접선의 기울기, 요 평균치,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효율성 임금이 결정된다. 그러면서 그 위에 그래프에 보면 A점이 아닌 어디예요? B점에서 효율 임금이 정해지고 거기 B점 동그라미하고 거기다가 솔로우 조건 써놓고 솔로우 조건 그 다음에 603페이지 가보면 W0에 시장 청산 실질 임금 써놓고 그 다음에 W스타에 효율성 임금 써놓고 비자발적 실업도 표시해놓고 자 그리고 왼쪽 그래프에 그 L스타의 동그라미라면 L스타의 동그라미 L스타는 그 노동 수요 W스타 수준에서 노동 수요와 만나는 점에서 고용이 정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L스타 동그라미 하세요. 오른쪽 아니라 왼쪽에 L스타 아주 시장 청산 실질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W스타 효율성 임금이 정해지면 노동 고용은 L스타에서 정해집니다. L1S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렇게 적어놔. 임금 경직성 모형에서는 균형 고용량이 전적으로 노동 수요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임금 경직성 모형에서는 균형 고용량 전적으로 노동 수요자가 결정한다. 노동 수요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명목임금 경직성이든 실질임금 경직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 효율 임금 모형에서 레이버 디맨드 커브를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지 않고 점선으로 그려서 이 스케줄 자체가 없어. 각각의 임금 수준에서 내가 얼마나 고용하겠다는 그 스케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고 한 점에서만 노동을 수요한다 이래서 그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레이버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에는 W0보다 낮은 W스타. 아무 의미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04페이지 내부자 외부자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자 외부자 모형. 거기에 의의에다 좀 체크를 해주세요. 내부자는 뭐예요? 취업자입니다. 기업과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외부자는 뭐예요? 실직자예요. 기업과 임금 협상할 자격이 없어. 지금 실직자 기업에서 나간 사람이 뭔 임금 협상을 하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밑줄 긋읍시다.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외부자의 이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높은 생산성에 걸맞는 높은 실질 임금을 기업에게 요구한다. 그러면 높은 실질 임금을 뭐하러 줘? 시장에 노동자들이 넘쳐나는데 이런 현상이란 말이죠. 시장에 노동자들이 넘쳐나는데 뭐하러 높은 실질 임금을 노동자가 누가 요구한다고 노조가 요구한다고 해서 뭐하러 이거 주냐고. 낮추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기업은 누구의?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노동 이직 비용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결국 이 모형에서 실질 임금의 경직성을 띠는 이유는 밑줄 긋읍시다. 노조와 같은 내부자의 독점적 협상력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단락에 그 실업의 이력 현상이 있죠? 내부자 외부자 모형은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에 관련해서 앞에서 설명한
실업의 이력 현상, 기억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실업의 이력 현상, 기억 효과라는 것은 노동에 대한 일회적인 비우호적 충격이, 밑줄 보세요. 한 번의 비우호적 충격이 실제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서 결국 자연 실업률 자체가 상승하는 현상인데,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기억 효과 설명할 때 요 이론을 얘기했어요. 뭐 스티그마 이펙트, 내부자 외부자, 효율 임금 모형,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거 하나로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총공곡선 갈 건데요. 606페이지 잠깐 봅시다. 606페이지. 첫 번째 평면에 R1에다가 동그라미, R2에 동그라미. 아까 앞에서도 봤어요. 그 옆에다가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왜 현재 노동 공급이 는다고? 그 옆에 수식 써봐. 실질 이자율 상승하면 W2분의 W1 곱하기 1 플러스 R.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여기 써요. 분자 현재 실질 임금, 요 W1 현재 실질 임금, 미래 실질 임금에 대비한, 미래 실질 임금으로 평가한 현재 실질 임금의 상대적인 가치, 얘가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노동 공급을 늘린다. 그래서 임금 변화가 아니고 곡선 상해 이동이 아니고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우측 간다. 그 말은 이 평면 자체가 아무런 평면이 표시가 안 돼 있지만 WL 평면이 1기 평면이에요, 2기 평면이에요? 1기지, 1기. 1기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산출량이 증가하겠죠? 거기 오른쪽, 아래 오른쪽 평면에. 그래서 실질 총공곡선 앞으로 우상향한다. 자, 참고로 거기다 참고해서 참고. 실질 총공곡선이 항상 우상향할 것인가? 이제 뭐 예외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예외 봤어요, 예외. 옆에 효율 임금 모형에서는요, 효율 임금 모형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산출량이 증가할까요? 산출량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방금 거기처럼 노동 공급곡선이 어떻게 됐어요? 우측 가요. 그런데 고용은 누가 정해? 공급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 전적으로 수요자가 정한다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여기를 강조한 거예요. 전적으로 누가 정해? 수요자가 정해. 공급이 늘든 줄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고용량에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현재 실질이면 상대가치가 올라가겠지만, 노동 공급이 늘겠지만 고용량은 안 늘어. 산출량도 변화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효율성 임금 모형에서는 써나요? 효율성 임금 모형에서는 실질 총공급 곡선은 수직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물 시장에 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균형이 나와 있고, 여기도 이제 전판하고, 이제 이전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갔다 놨다가 뒤로 갔다가 판을 바꿀 때마다 여기저기 옮기는데, 일반 균형 경기 변동 부분을
여기 가시면 일단 화폐 시장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미시 기초는 화폐 시장의 미시적 기초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 지금 일반 균형하고 같이 갖다 놔버렸는데 여기서 개별적인 이론 자체가 중요한 게 케인즈 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입니다. 어디 있냐면 일단 625페이지 보면 625페이지 그 신화폐 수량설은 누구 거라 그랬어? 화폐 수량설에다가 신자 붙여가지고 밀턴 프리드만 통화주의자의 신화폐 수량설이라 그랬어요. 이 화폐 수요 이론 통화주의자 그 밑에 나와 있네요. 화폐 수량설 앞에서 계속 받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선호 이론은 629페이지 유동성 선호 이론은 케인즈의 거잖아요.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이잖아요. 유동성 선호설은. 근데 그 이론의 발전은 뭐예요? 케인즈 학파 겁니다. 케인즈 학파 거야. 그런데 그 케인즈 학파에 보몰 토빈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뒤에 넘어가 보면 토빈의 거기 투자적 화폐 수요 이론 동그라미하고 앞에는 보몰 토빈의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 케인즈의 경우는 화폐 수요가 거래적 화폐 수요, 투자적 화폐 수요로 구성되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래적 화폐 수요는 뭐만의 함수야? 소득만의 함수고 투자적 화폐 수요는 뭐의 함수라 했어요? 이자율의 함수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게 케인즈의 생각을 뒤이은 학자들의 견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해야 되고요. 토빈의 투자적 화폐 수요 이론은 2년 전에 앵시에서 나왔습니다. 토빈의 포트폴리오 이론을 미시적으로 출제를 했어요. 미시경제학 이중선생님 책에도 이제 토빈의 이론이 일부 자산 선택 이론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하게 될 거고 일반 균형과는 상관없어. 방금 그거는 그냥 개별 이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